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막말이 난무하고 대립과 갈등, 이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제16대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 여의도 연구소장 역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변화를 강조. 요즘에 여야 간에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이건 막말이에요, 그냥. 네, 거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품격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같이 보여줬던 그런 자세로 정기국회 치르면 내년 총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바라본 내년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째 단식 중이고 이념 논란과 개각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까 싶은데요. 최근 정치 현안과 내년 총선 전망 등에 대해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이 개각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개각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그 규모로 봐도 그렇고 등용한 인물로 봐도 그렇고 저는 개각이라는 말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래서 보각 아니냐, 보각. 보각. 네. 네. 굳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굳이 보각의 성격이지 이걸 개각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타협이라는 이 정치 본령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야권 결집이라든가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출구 전략에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18일째입니까? 며칠째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단식을 계속 했잖아요. 네, 18일째입니다. 네. 네, 오늘이. 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사실 견디기 어려운, 그렇죠? 예,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어쨌든 저렇게 장기간 단식을 하는 고통을 겪은 만큼 저는 정치적 보상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걸 노리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단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그 단식 이전에 민주당 내에 소위 비명계, 친명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비명계의 목소리가 상당히 활발하게 막 나오는 판이라서 당이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잠재웠잖아요. 네. 지금 아무 그런 다른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확실한 성과고 또 이걸 계기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공천권까지도 확고해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생할 만큼 정치적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민주당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력 투쟁을 밝힌 셈인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내는 게 무슨 총력 투쟁인가요? 네.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까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렇게 관역을 맞춘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게 단식장을 찾은 것도 아니고 열흘 넘게 조롱하던 여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내던데요.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건 여당으로서 정책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식 초기에 이 대표가 제 기억으로도 좀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제1야당이고 원내 다수당의 대표인데 어쨌든 단식을 한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한번 좀 찾아가서 뭐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 게 상식적인 수순인데 그걸 일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와서 저렇게 하니까
정말 뭐 명분도 없고 받아들일 리도 없는데 네. 예, 그냥 제스처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과거에는 야당 대표 단식하면은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가 가고 그렇게 했죠. 여당에서 적극적인 네, 움직임을 예. 보인 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상식적인 수순인 건데 네. 지금 여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다 무너졌죠. 우리가 지금 의회 정치한다고 얘기가 딱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 4월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하면 흔히들 인물, 정책, 구도를 말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역시 이건 뭐 공천이죠. 공천 문제. 네, 공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뭐 지역구에서 사람을 뽑는 거니까 예, 공천을 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데 그게 저도 공천 작업을 해봤잖아요. 네. 이거 사람 하나 좋은 사람을 찾아서 출마를 해달라고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미 지금부터 여당 입장에서는 네,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아마 뭐 웬만한 사람은 뭐 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공천을 제대로 하려면 당이 뭐 예, 상당히 지금부터 예, 그야말로 올 코트 프레싱을 해서 네. 해도 좋은 인물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야권 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겁니까? 뭐 야권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낫겠죠. 네. 여권보다는. 네. 네. 만약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 지금 같으면 그거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걸 정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하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서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지금 같으면 쉽게 우열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의석도 많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수도권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서울 시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강서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나 어쨌건 참고는 할 만하겠죠. 네. 네. 여야 모두 현 지도부 위기론을 말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지 아니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갈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갈까요? 네. 그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또 어디서 또 뭐 당내에서 뭐 모셔오든가 당에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네. 예. 지금 뭐 비대위 위원장 할 만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마땅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생각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네. 최근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했다고 하는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했겠죠.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은 그 지지하는 말 유권자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력 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뭐 좀 앙금 같은 게 있으면 풀어가지고 총선 때 그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뭐 그 생각으로 간 거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등 네. 뭐 친박계의 뭐 신당 얘기도 한때 흘러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당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당까지 만들 거라고 보진 않는데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신당을 만든다는 게 무슨 지역당 만들 것도 아니고요. 신당 만든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뭐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뭐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가서 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의회 쪽으로 정당 국회 쪽으로 가는 것은 나는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셨죠. 네, 행정부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가던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선거가 정 다급해지면 지금 뭐 여권 인사 중에 그래도 지지도가 높은 분이니까 뭐 당에서 영입하려 그러겠죠. 네. 네. 실제 그랬을 경우에 여당에는 어떤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단독으로 맡기보다는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국민들한테 비교적 인기가 있는 평판이 괜찮은 이런 몇 분들하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고 보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몇 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론부터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네. 야권은 뭐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비명계의 움직임이 또 한때 얘기가 됐었고요. 여야의 합종 연행, 뭐 분열 이런 부상 전망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포용성이 있는 분이 제가 잘 판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유승민 씨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네. 예. 그리고 당의 어쨌거나 자원이고, 예.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 공천을 한다든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원래 선거구가 노원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구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노원구 쪽에 물어보니까 선거가 만만치 않을 거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대표가 혹시라도 노원이 아닌 대구 출마를 염두에 뒀나 하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는 좀 부인은 하더라고요. 예, 부인은 부인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선거에도 유리할 거고요, 분명히. 근데 정치권은 뭐 너무 잘 아십니다만 상식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좀 잘 포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뭐 그렇게 그런 포용성을 보이면 지지도 올라갈걸요? 네. 네. 내년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권이 술렁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여권 승리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뭐 꼭 선거 승리만이 아니라 이 기본인데 이 국정에 관한 어떤 미래 비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일이 없어요. 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전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표를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과 함께 지금 이념 논란이 한창입니다. 대통령도 이념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요. 여권의 이념 관련 발언과 움직임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총선 전략으로 보시는지요? 아니, 총선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그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총선 전략이라면 중도적인 노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도 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중도를 잡아야 되니까 총선 전략이라면 뭐 중도를 공략하는 걸로 갔어야 될 텐데 이게 반대로 간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보이는 건 아니고 다만 저도 뭐 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최근에 이념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저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네.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뭔가 속에 경각심이 생겼던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저렇게 강경하게 저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안 그러고는 납득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특히 뭐 우리가 586이라고 부르는 이런 세력 중심으로 한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보수 안에서도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중도로 가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저렇게 막 보수도 막 극보수적인 거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말하자면 민심에 이반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선 네. 이해도 잘 안 되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네. 저러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가 하는 짐작이 네. 가더라고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요. 네. 대통령과 정치권에 가장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인지요? 아니 뭐 국정감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직접 감사 받는 건 아니고 네. 행정부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받으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국감이라는 게 이 여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무슨 정부를 옹호하고 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의 소임이 책임이 있어요. 네. 아무리 여당이지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처럼 할 수는 없어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 여당이 준비를 굉장히 여러 달 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국정감사할 때 덮어놓고 막 이제 정부에 변명하고 옹호하고 하는 이런 태도로만 일관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거요. 네. 네, 그게 총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부정적인 국정감사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총선까지 그럼요. 영향 많이 받죠. 네. 네.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냐 지원이냐 네. 전 두 가지를 매우 흥미롭게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집권하고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이니까 네. 이걸 심판을 하겠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2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별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으니까 네. 한번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하고 심판하자 그래서 지원을 할 것인지는 저로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네. 어쨌거나 심판이냐 지원이냐 양당 간에 어느 쪽을 유권자가 선택할지 저는 매우 흥미롭게 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 추가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계시죠. 장담하기는 어렵죠 지금 같으면. 네. 네. 결국 이제 정권 심판이 될지 아니면 뭐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지 그렇죠. 이 부분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셔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이유 없이 이거 저다가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이렇게 이게 뭐 화염. talks about the provision of weapons by North Korea to Russia to kill Ukrainians have been advancing and continue to advance.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 의원님, 오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지금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단식 중단을 요구했지만 지금 뭐 여전히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랜 단식이 지속된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한국 정치사를 좀 이제 되짚어 보자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실 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네. 그때 단식을 시작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링게루를 맞으면서 한 8일 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보름을 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합해서 한 23일 정도 되는데 네. 그 사례를 빼고서는 아마 가장 긴 시간 동안 지금 네.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사실상 이제 지금 이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님, 예. 뭐 직접 단식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8일이라는 숫자 혹시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권에서 메시지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초인적이고 뭐 초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네. 선천적으로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DNA를 물려주셨죠. 그래서 뭐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면은 저 버텨내지 못하는 지금 단식 기간을 지금 넘기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노숙 단식보다는 이제 실내 단식이 네.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밤 되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네.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단식은 자신과의 극도의 불안한 싸움이거든요. 네. 이 단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공황장애 옵니다. 네. 단식 마지막에는 불안해지고. 2018년에 그때 예. 김 대표께서는 12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웬만큼 본인의 결기와 의지를 다 보여주신 만큼 이제는 더군다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민생과 국가 경제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김기현 있죠.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했는데 이제 통상 단식을 하면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가 그 여권 인사들이 찾아가서 좀 이렇게 만류하고 하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뭐 저도 방송에서 뭐 진작에 단식은 단식이고 또 우리 집권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정치적 도리는 뭐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입장을 가졌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이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뚜렷한 목적과 명분 그리고 진정성이 이제 이 세 박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뚜렷한 목적이나 명분 이런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뭐 진정성마저도 처음에는 뭐 출퇴근 단식이다 웰빙 단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언젠가는 방문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타이밍과 타이밍이 이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뭐 병원에 실려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제 이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했죠. 한도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검사 탄핵 방침 등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단식을 중단시킬 카드가 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했던 요구 조건이 세 가지였는데 네. 요구를 한마디로 하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국정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해달라. 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3명의 장관 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근데 언론의 평가 또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세 분의 장관 인선만 보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기존에 또 대통령께서 누군지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거나 맹종하는 세력. 네. 이 사실상 이제 언론과 국민들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또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든지 또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를 한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만한 카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당대표의 의지가 지금 현재 워낙 강합니다. 어제도 네. 이제 밤샘을 하면서 의원들이 이제 설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이거 없이는 아마 단식을 스스로 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여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데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당이길 포기한 폭주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게 좀 충돌이잖아요. 뜬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식이란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 명분, 네. 진정성 이 3박자를 갖춰야 돼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세 가지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하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인적 쇄신 이런 건데 그걸 어느 딱 하나를 짚어야죠. 처음부터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해임만이다 그러면은 이게 뜬금없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목적이나 명분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단식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검찰 수사 방해가 한참 이루어질 때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재판 방해가 이루어져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한 달 동안 공전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이 검찰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네. 그런 물론 변호사 선임 과정을 통해서지만은 이런 엄청난 이제 사법 방해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권당이 국민의당이 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야당 대표가 저렇게 오랜 기간 단식을 하면은 반드시 정치적 도리는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 정치 상황을 본인이 너무 자의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 단식이란 것은 정치 사회적 약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인데 네. 168석을 가진 절대 제1 입법 권력 당대표가 왜 대책 없이 저렇게 덜어누워 계시냐 이거죠. 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전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명, 친명할 것 없이 내부 결속을 위한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요.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당내 어떤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단식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은 네. 온당치 못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당에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지금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어떤 비명, 친명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리로 드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득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좀 단식을 중단을 시켜서 네. 몸을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일단은 네.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당력을 좀 모아서 좀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이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사실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째 수출이 줄고 있고요. 126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곧 추석인데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우리 경제 통계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물가라는 게 지금 상상을 초월한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인사라든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이는 지금 대화와 타협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께서 정말 단식이라는 것은 결기를 가지고 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단식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내적으로 하면은 과거에 이 정치인들이 뭐 실내 단식을 심지어 한 달씩 해도 끄떡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2018년 더루킹 댓글 조작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들어간 것은 처음에 단식을 와해 노숙에서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관찰해라. 내 자신이 철저하게 몸을 어떻게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지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8.1차 될 때는 민주당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저렇게 놔두면 전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됐죠. 수용하고 찾아왔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게 단식 숫자, 날짜에 늘리는 걸 별 의미가 없어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좀 웬만큼 보여주실 만큼 보여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도 이제 중단 요청하고 또 몸 회복하면은 바로 당 대표 또 회담 통해 가지고 뭐 산적한 해남 문제 풀어보자, 정치적으로 문제 풀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단식의 뭐 그런 목적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내용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검찰 수사 차질이라든지 재판 방해 차질 이런 부분 그리고 당 내적으로는 의원들 결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이제 뭐 다음 주쯤에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다들 기사가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천명을 하고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를 했지만은 저걸 가결시키고자 하는 그 분위기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는 가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건 어렵다고 봤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모레죠. 19일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좀 설득 과정이 있을까요? 뭐 그런 과정은 뭐 당연히 응당 거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에 앞서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 잠깐 짚어보죠. 김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전에 보니까 결국 김태호 전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뭐 사실상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최고위 의결만 남았는데 민주당 진기훈 전 경찰청 차장 앞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검경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검경구도가 됐고 오늘 아침에 지역구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벌병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그리고 진성준 의원 한정현 이 세 분과 함께 진교훈 민주당 구청장 후보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같이 봤어요.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늦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도 김대우. 그 대신 우리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최고위 의결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경선 체제로 국민의힘도 투입됩니다. 제가 한 말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검경구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경구도는 민주당이 애초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출신별로 해서 이렇게 검경구도 언론에서 이제 성격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정확하게 이번 강서구청장이 가지는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 성격, 심판 성격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검경 구도다, 검경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애써서 축소시키는 대립구도를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찰 고위직 출신과 이제 검사가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검경 구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중간 성적표가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그런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그렇습니다. 장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1년 6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했는데 과연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민생, 남북 관계, 외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단순하게 아주 협소하게 검경 사이의 대립구도다, 선거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그 부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가보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무소속 양영자 의원 만났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법여권 빅텐트 이거 시동을 거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불과 총선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자당의 이제 지청 그걸 이제 결속시키면서 결속시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좀 뭐 소원하고 또 때로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던 그런 상황도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면서 뭐 이 총선 체제로 같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핵심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특히 뭐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당의 청년 정치를 표방한 대표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또 당 대표까지 하셨고 저희 당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공감을 넓혀 나가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과 토대를 갖추게 될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야말로 뭐 서울의 험지 노원에서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우리가 잘 또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통해서. 전재수 의원님, 총선 이제 7개월여 남은 상황, 뭐 민주당도 분주하잖아요. 뭐 전 의원도 지역구 또 열심히 움직이실 텐데 단식 정국 등으로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당 그 감사도 시작을 막 한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뭐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그렇습니다. 뭐 얘기도 나오고요. 뭐 차출 문건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직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시전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정기국회에 좀 집중을 해서 공천 룰 이런 거는 만들어진 상태죠. 공천 룰 그거는 이제 올 초에 올 그 4, 5월 달에 공천 TF를 꾸려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공천 룰에 대한 이제 손질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당원 투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스템 공천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총선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즌을 마치고 정기국회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선 전략과 가지고 좀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면 대체로 집권당은 이제 뭐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당 총재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일사불란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 당 입장은 되려 완벽한 공정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해요. 지역에 13명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은 저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아마 단일 지도 체제로 뭐 복잡한 어떤 체제가 안 될 겁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 체제를 갖추는가 하면은 우리는 뭐 보다 다양한 그런 상향식 공천 방식을 통한 어떤 그런 민주적 절차를 더 중시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 내년 총선 뭐 출마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경쟁 구도가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기존 의원들은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권당은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뭐 정부, 네. 뭐 대통령실 모든 이 자원들은 집권당의 총선 자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 임명직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주변의 참모들은 뭐 당의 좋은 자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자원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네. 되겠죠. 일정 부분 당과 충분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소용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 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여권의 용산 참모 차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요? 총선 앞두고 뭐 인적 쇄신, 공천 문제 등 불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멀쩡한 당대표를 이제 불분명한 이유로 이제 사실은 이제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게끔 만든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지배하에 사당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 선거법상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선에 개입할 수 없으니 당이 나서가지고 요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네. 이제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마치 요청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네. 사실상 총선에 대한 공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한 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겠죠. 그런 네. 차원에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강도를 더해갈 겁니다. 강도를 더해간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할지 이것은 이제 총선 결과로 총선 성적표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요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장하성 예.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이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겨냥하기보다는 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에 이렇게 통계를 지난 5년 동안 94번이나 94차례나 이렇게 통계를 갖다 조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심각한 문제죠. 또 아울러서 이 소득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교묘한 왜곡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 이제 장하성, 김수성, 뭐 김수현, 김상조, 뭐 이호성 이런 사람들의 정책 실장들이 문제는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을 움직여 가지고 이 통계 조작 왜곡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 정당한 노력으로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면서 반발했고 지금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방금 전에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소를 금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감사인데요. 일단은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될 감사원장이 대통령 보좌기구다라고 이야기했거나 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수석과 수시로 이런저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해왔던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감사였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감사 초기에 이것을 통계 조작으로 규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증거와 물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감사원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기를 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중에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감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통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정치 감사를 벌린 것으로 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표본의 구성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 숫자가 이 편차가 다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것은 가격 특성에 따라서 기관 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감사 결과를 냈다 그러는데 이걸 2018년도 제가 원내대표할 당시에 네. 그때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특히 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과를 마치 내는 것처럼 이게 한국 부동산의 통계를 계속 조작하고 있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 잘못됐다. 이 감사원 감사해달라. 네. 요걸 그때부터 요구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가 나오는 건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뭐 이렇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런 통계 조작과 대선 조작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시키면 안 될 일이죠. 제가 한 말씀 일단은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2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르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던 중간에 범죄 사실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전체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사 의뢰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를 이번에도 패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 이 통계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발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감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동조차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실 내에 대표님 책상 옆에 간이 침대를 이렇게 놓고 형광등도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국회 상황도 생각하시고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앞둔 시점에서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본질을 호도해서 생명을 담보하지 말고 즉각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과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영향을 줬습니까? 그래서 하락한 조사도 있고 상승한 조사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가 일방적으로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체로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의 지금 한 두어 달여 정도 이렇게 지지율 추세를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갈 때도 있고 정체돼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이제 올라갈 때는 주로 지역적으로는
TK 지역과 PK 지역, 연령대로는 60대와 70대 이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기반에서 더 결집하는 현상이 있고요. 최근에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를 굳이 따진다면 정치적 이슈가 되겠죠.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또 이슈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 김만배, 또 신학님 이 인터뷰 이 대선 공작 의혹 논란, 바로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부정평가로는 또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 인도 순방 등은 좀 반영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도를 이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좀 순방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 그렇게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3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이 순방의 효과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가져간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북러 정상회담이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이 이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좀 높게 나온 게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의 그 우려감이 좀 작동이 돼서 이쪽으로 좀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이 강세인 부산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는 40%대를 기록했지만 방류 후인 9월부터는 30%대로 하락해서 답보 중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부산 행보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PK 민심 감안한 움직임일까요? 뭐 꼭 그렇게 그래서 부산을 많이 갔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동선 결정과 그것의 이유를 따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왜 갈까? 다른 지역보다도 대통령 지지 기반 중에서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 선거에서도 중요하죠. 부산 중요한데 이제 인구도 많고. 그렇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아세안 또 인도 순방도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일련의 노력도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 부산이 왜 그럴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떤 분석에서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득표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PK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2017년 대선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했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PK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도 그렇고 내년 총선을 봐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갤럽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반사 이익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순방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야당의 대표는 또 단식 기간 중이어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지지율에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부 지표로 들어가면 변화는 좀 있었어요. 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60대, 70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서울 지역이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 27% 나왔거든요. 중도층은 20%가 나와서 지금 이 보수 정체성 논란이 이 내부의 세부 지표상에서는 큰 폭의 어떤 보수층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중도층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지금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제 여론 분석을 하는데 거의 양진역에 고착화되어 있는 지지층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인데 정당 지지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여전히 30%대로 높습니다. 이 높은 무당층 비율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결정을 짓는 승부처가 이 무당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무당층이냐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인데 이들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 정당에 대한 대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 무당층은 투표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한 표가 소중한데 내 한 표를 통해서 차기 국회의 지형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투표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 약 15%가
될 것이고 투표하러 가는 이 유권자가 그러면 이 15% 중에서 무당청 중에서 누가 한 절반을 가져오느냐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무당층이 누구냐면 중도층 또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선거는 중수층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중도층이라는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뭘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소위 이제 무당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일종의 침묵의 분노층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침묵의 분노라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죠. 여야 어느 쪽인지 모르죠. 그렇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약간의 성격을 좀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는 이들 무당층 중에서 이 분노층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네. 이게 핵심이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과제는 분노층은 좀 가라앉히고 오히려 지금 중도 보수인데 국민의힘에 또 정권의 힘을 실어줄까 말까 또 고민하는 또 유권자층이 있거든요. 이들도 무당층입니다. 네. 이들을 얼마나 가져올 건가가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게 지금 한 7%의 싸움이다. 왜? 네. 아무리 차이가 나도 7% 이상 차이 나긴 힘들거든요. 1, 2위 후보가. 그러면 7%의 이 표를 누가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가져오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 높은 무당층 비율, 수치로 나타나는 이 무당층 비율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점차형 진영으로다가 분류가 될까요? 무당파층은요,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이합 집산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무당파층도 이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가 다 이동한다기보다는 무당파 지금 한 30% 정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으로 가는 방향성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지금 좀 데이터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3개 부처 개각 단행했습니다. 네. 지금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체부에는 유인촌 전 장관이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 지명됐는데 민주당 뭐 반발했습니다. 예, 당연히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민주당의 반발만큼 지금 여론도 이번 그 개각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내각의 장관들에게 좀 싸우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3명의 개각이 있었는데 이 김행 장관 후보자나 유인촌 장관 후보자 모두 굉장히 그 이전 정부에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어서 퇴행하는 개각 같은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이 또 이제 그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말에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도 많은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은 사실 국방부 라인이 전면적으로 지금 교체되는 그러한 개각이었거든요. 이게 그 상반기에 외교 라인 교체된 것과 같은 그런 그 안보 라인의 교체여서 더구나 지금 북러 그 정상회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교체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아서 개각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번 2차 개각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각 정당 정치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물론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해전문 인사 아니냐,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성 인사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인사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비판은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지율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이는 게 뭐 선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미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인사 스타일과 뭐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렇게 또 인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담되는 인식은 있다 하더라도 지표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이 집값 등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다면서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 민주당 이게 조작 감사다 이런 반박인데요. 이 문제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전재수 의원께서 이 감사원이 왜 조작 감사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정권 2년 차에 들어서 전 정부에 대한 그 22명, 특히 이번에는 그 정책 라인에 4명의 실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수사를 다시 22명씩 대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SNS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현실 정치에 전 대통령을 다시 또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식 통계다. 그리고 회계 조작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도 공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더 격앙되고 이거를 더 아주 수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네. 이게 그 하반기에 경제도 어려운데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당장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분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민주당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관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성공적이었다면 뭐 무관할 텐데 또 그리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뭔가 왜 이렇게 자꾸 부동산 정책이 삐거덕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일단 이제 이걸 뭐 덜쳐내고 말고 이런 문제는 다른 정치적 사안일 테고 유권자들에게는 일단 이제 이 지표가 그래? 그랬단 말이야? 이런 어떤 체감했던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이제 30대, 40대는 집장만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또 연령대거든요. 이들에게는 좀 영향을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8일째입니다. 여론조사 기간마다 민주당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식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단식,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어져 나갈, 유지될 흐름을 좀 보이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원 C&I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대표에 대한 단식이 적절하다가 47%, 적절하지 않다가 49%가 나왔는데 네. 요거를 이 조원 C&I 정당 지지율과 이렇게 매칭해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5.5, 국민의힘은 37.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 적절하다는 거와는 유지가 되는 선인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부적절하다는 이 49%를 지금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지금 여당의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식에 대해서 이제 좀 가서 좀 위로의 말도 하고 약간 통합과 화해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 부정평가 안 해도 그 통합이나 협치가 부족하다는 게 3%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이 국면에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제 18일 되니까 건강 등 여러 이제 우려들도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단식장에 오지 않고 어떤 순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식 전국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단식이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호응하지 않는 것이든 다 국민을 위한 방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잘 분석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내부 결집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나 MBS 4개 여론조사기관, K-스테이트 리서치를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에 별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조금 결속이 됐다가 외연 확장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도 결국 내부 결속 정도의 제한적이다라는 상황이라면 좀 김기현 대표도 이런 걸 SNS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거죠. 네. 찾아가서 이 대표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얼른 건강 회복해서 민생 연합 논의합시다. 이렇게 왜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걸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좀 권유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없는 거 아닌가. 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의중이 있다면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이진복 정부수석이라도 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를 좋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또 단식에 대해서 마음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럴 때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라서 좀 더 독자적인 자기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명분도 서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더 오래는 단식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이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단식을 만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윤명 대첩에서 또 윤문 대첩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서로가 더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뭔가 이걸 일단락시키고 좀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이 당내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당내 의원들의 결집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내용물로서 어저께 이제 국무총리 해임안과 함께 5가지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 당 지지층에는 이게 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투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KBS에서 단독 보도한 그 당내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든 그 보고서 그게 그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거를 담은 보고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이제 2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내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국면을 정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이 가결을 시켜서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 2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참 딜레마의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한 보고서여서 이 당내 지지층이 볼 때는 이 나온 결의안이 과연 정말로 싸우려고 하는 결의안인지 아니면 이 현재 결집된 당내 지지층의 분위기를 좀 무마하고 넘어가 보려는 위기 국면에 있던 결의안인지 지금 2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격노하고 있고 격분하고 있는 정서로 읽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임 건의안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발의하려다가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많으면 국민 여론도 이게 뭐 너무 이게 뭔가 많이 나오고 특검법도 많이 나오고 이제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선택과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게 그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과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이걸 더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우려를 나타낸 가수 재벌임 멤버 김윤아 씨죠? 저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우림. 이를 두고서 한 주간 논란이 이어졌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빅데이터 상으로 보나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상호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자우림 김윤아 씨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자우림의 소속사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김윤아 씨가 어떤 개념 연예인이다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발언을 했더라도 그냥 그대로 뭐 존중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대장금의 이영애 배우는 이승만 기념관에 또 기부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대로 존중하면 됩니다. 네. 그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정치 쟁점화해버리면은 이걸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 MZ 세대, 또 무당층, 중도층, 수도권표 다 달아나요.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지금 이런 연예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선 넘는 일이다. 네. 국민의힘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했고 네. 또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마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앞타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보수 빅데이터론에 근거해서 김기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방문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방문한 이유는 역시 TK, PK 다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일정의 행보도 지금 부산 부울경 지역을 계속 방문을 하잖아요. 지금 특히 그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용산하고 후보를 교체하는 내년 총선에 나올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오히려 이런 말들이 또 분란을 크게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용산 참모들의 그 출마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 입장은 좋다 나가는 것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나가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부울경 지역과 영남권 지역에는 나갈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빅데이터론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은 네. 저 용산 참모들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거 차출되겠죠. 대거 네. 차출되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시점에 따라서 언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좀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국정감사까지 수행을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비서관들이 있는데 참모들이 있는데 이제 차출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네.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또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현직 의원도 있을 테고 위원장도 있을 테거든요. 네. 그들하고 얼마나 잘 경쟁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공천에는 제발 좀 여성과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배려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이 다음 주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아니면 좀 더 이어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배 주장님은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러시아와도 좀 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도 좀 한 주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김초국 예산 기조를 토대로 한 내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R&D 예산 총액이 올해 대비 16.6% 삭감하기로 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70억 원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아예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없앨 게 아니라 무리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의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